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오늘 떠나볼 도시는 바로 이스탄불입니다. 네, 튀르키예의 이스탄불. 저는 튀르키예 하면 아이스크림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네. 맞아요. 그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아이스크림을 겨우 잡아서 먹으면 그 쫄깃한 식감과 달콤함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 튀르키예 디저트 저는 로쿰이라는 것도 좀 좋아하는데요. 젤리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부드럽게 이렇게 씹히는 맛이 일품이잖아요. 선생님은 이스탄불 하면 어떤 게 또 생각이 나세요? 제가 또 애묘인으로서 저는 고양이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스탄불은 고양이의 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스탄불 여행기를 보면은 거의 절반이 고양이 사진이더라고요. 유난히 고양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슬람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양이의 그 그루밍하는 그 습성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그 고양이를 매우 깨끗한 동물로 여기거든요. 그 개와 달리 모스크 출입도 허용된다고 해요. 예언자 무함마드도 고양이를 좋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네, 그야말로 이스탄불 사람들의 일상 속에 고양이가 살며시 이렇게 녹아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스탄불은 무려 2,6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곳인데요. 도시에 대해 잠시 알아볼까요? 전 세계 관광객 수 1위인 것만 봐도 정말 매력적인 도시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전에 그 황제가 있었던 시절부터 사람들을 끌어당겼던 것 같아요. 비잔티움 제국 황제들이 입었던 뭔가 그 자주색 옷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뭔가 이 옷에 특별한 좀 이야기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티리안 퍼플이라고 불렸던 색인데요. 고대 세계에서 가장 귀하고 값비쌌던 염료라고 해요. 단 1g의 염료를 얻기 위해서 수천 마리의 소라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귀해서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이 색깔을 황제만 입도록 법으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특별한 신분에게 제한될 색깔이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마치 우리 한국사에서 신라의 골품제에서도 이 복색을 다 차별을 뒀잖아요. 맞아요. 그것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심지어 그 황제의 자녀들을 포르피로게니투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포르피 무슨 뜻이죠, 이게? 네. 이게 네. 말이 좀 우리 입장에서는 네. 어려운데 이게 자주색 방에서 태어난 아무튼 어떻게 보면 되게 지체 높은 사람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궁전에 자주색으로 꾸며진 아주 특별한 출산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황제의 권위가 엄청났던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화려했던 천년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탄생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이스탄불은 튀르키예 최대 도시입니다. 행정구역상 이스탄불주에 속해 있고요. 튀르키예 서부에 있고 마르마라 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보스포루스 해협을 가운데에 두고 아시아와 유럽 양대륙에 걸쳐 있습니다. 역사 상업적인 중심지는 유럽 지구에 있고요. 인구의 3분의 1은 아시아 지구에 거주합니다. 기원전 657년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식민지로 건설되고 그들의 왕 비자스의 이름을 따 비잔티온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이후 아케네메스 왕조 페르시아의 지배를 거쳤고요. 기원전 4세기 이후에는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자치도시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 로마 제국의 세력권에 편입되었고 로마 제국 시대는 라틴어 이름인 비잔티움으로 불렸습니다. 로마 제국 시기인 4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비잔티움이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4세기 로마 제국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기 초 로마 제국은 너무 넓어서 한 명의 황제가 모두 다스리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황제였던 디오클레티아누스는 4명의 황제가 제국을 나누어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 후 여러 차례 권력 다툼을 거쳐 콘스탄티누스가 제국의 유일한 황제가 되었죠. 참고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칙령으로 유명한데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라는 또 다른 황제가 함께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칙령으로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가 심한 박해를 받았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보호를 받게 된 겁니다. 이 결정은 당시 세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였고요. 이후 기독교가 유럽 전체에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또한 콘스탄티누스는 수도 로마가 더 이상 제국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는 오랜 전통의 중심지였지만 세월이 흐르며 황제의 힘이 약해지고 귀족과 원로원의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또한 제국의 중심이 점점 동쪽으로 옮겨가고 있었고요. 동방 국경에서의 전쟁과 무역 등 다양한 이유로 새로운 중심지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비잔티움이라는 작은 도시를 택했습니다. 이곳은 군사적으로도 방어가 쉽고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여서 경제적으로도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330년 비잔티움을 크게 발전시켜 노바 로마, 즉 새로운 로마로 하고 제국의 새로운 수도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황제의 이름을 딴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하였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는 크리스트교의 중심 도시로서 번성했어요. 특히 6세기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시대 때는 크리스트교 건축의 정수라 불리는 성 소피아 성당이 세워졌는데요. 당시 인류가 만든 건축물 중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건축물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성당은 거대한 돔 구조가 특징인데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건축 기술로서 이후 수많은 교회와 모스크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내부는 화려한 모자이크와 정교한 장식으로 꾸며졌는데요. 오스만 제국의 정복 이후 크리스트교와 이슬람 문화가 혼합되어 독특한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고요. 동방정교회의 총대주교가 자리하여 크리스트교 세계의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인구는 30만 명에서 40만 명에 달해서 당시 유럽 최대의 도시였으며 동서무역의 중심으로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13세기 콘스탄티노폴리스는 거대한 시련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십자군 전쟁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십자군 전쟁이란 11세기 후반부터 13세기에 걸쳐 유럽의 기독교 세력이 크리스트교라고도 하죠. 이슬람이 장악한 예루살렘과 성지를 되찾기 위해 벌인 대규모 종교 전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1204년 제4차 십자군의 원쟁에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본래 이슬람 세력과 싸워야 할 십자군이 방향을 틀어서 동맹 관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한 거예요. 이는 종교적 열망보다 경제적 이익을 더욱 중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내부 혼란과 방어력 약화로 인해서 도시는 끝내 함락됐고요. 십자군에게 무참히 약탈당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1204년 라틴 제국을 수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라틴 제국은 이후 동로마 제국 세력이 도시를 수복하며 무너졌지만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위기를 겪으며 쇠퇴의 길을 걷던 콘스탄티노폴리스는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이게 이익 앞에서는 동맹도 없네요.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사람들이 느꼈을 배신감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약탈까지 당하고 라틴 제국까지 세워졌으니 비잔티움 제국의 정말 치명타였죠. 이후로 이제 쇠퇴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그래도 이 도시가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렸던 그런 배경이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테오도시우스 성벽 덕분입니다. 이 성벽은요, 5세기
테오도시우스 2세 황제 때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약 1000년 동안 그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천년불패의 성벽이었던 거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신이 지키는 도시라는 별명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웬만한 공격으로는 절대 뚫을 수가 없었던 이제 그런 최고의 성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어려운 걸 해낸 사람이 마침내 나타납니다. 이제 바로 메흐메트 2세라는 군주가 될 텐데요. 자, 그는 성벽을 뚫지 않고 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돌파를 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포위 작전 중인 메흐메트 2세의 오스만 제국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나요? 자, 지시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자, 그런데 1453년 문자 그대로 이 배가 산으로 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오스만 제국이 정말로 배를 산 너머로 옮겨버린 건데요. 바다에 떠있던 수십 척이 넘는 전함들이 육지를 가로질러서 산을 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젊은 술탄 메흐메트 2세. 당시 20대 초반의 이 야심찬 지배자는 약 8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비잔티움 제국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리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마치 이 뿔처럼 튀어나온 반도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오스만 제국은 육군과 해군으로 나뉘어서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자, 육군은 서쪽 육지에서 공격을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성벽은 무려 1000년 동안 뚫리지 않았다라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엔 해군이 골든혼이라 불리는 북쪽 내륙 해안으로 진입을 해서 협공을 펼치려고 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비잔티움 제국이 골든혼의 입구를 거대한 쇠사슬로 완전히 봉쇄를 해버린 겁니다. 자, 하지만 이 메흐메트 2세는 여기에서 상식을 뒤엎는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바닷길이 막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육지로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해발 70m 이 갈라타 언덕에 나무 판자를 깔고요. 소와 수천 명의 병사들을 동원해서 무려 70여 척의 오스만 함정을 밤새도록 산 너머로 옮겼습니다. 자, 아침에 눈을 뜬 비잔티움 수비대는 어땠을까요? 자,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믿었던 이 골든혼에 오스만 함대가 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골든혼이 뚫리자 이 상황은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비잔티움 수비군은 이제 북쪽 성벽에도 병력을 배치를 해야 됐고요. 자,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병력을 8km에 달하는 긴 전선에 분산을 시켜야 되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럼에도 콘스탄티노폴리스는 한 달여를 더 버텼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 사방에서 조여오는 포위망을 끝까지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자, 마침내 1453년, 1000년을 이어온 이 비잔티움 제국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 사건은요, 단순한 정복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멸망한 비잔티움의 학자들이 고향을 떠나서 서유럽 쪽으로 피난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들이 가져간 고대 그리스의 문헌들이 유럽 문화의 황금기, 바로 르네상스에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요. 이 같은 해인 1453년에 좀 더 서쪽, 유럽 서쪽 방면에서도 아주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 전쟁이 마침내 종결이 된 바로 그런 해이기도 했던 것이죠. 자, 이렇듯 1453년은요, 동쪽과 서쪽에서 유럽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진 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해를 유럽 천년의 중세가 문을 닫고 새로운 시대인 근세로 나아가는 그런 해로 평가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는요, 이 도시를 뜻하는 이제 튀르키예어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기독교의 성지였던 성소피아 대성당이 이제는 이슬람의 모스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성당의 사방을 둘러싼 높은 첨탑들이 보이실 텐데, 자, 이게 미나렛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 미나렛이 바로 모스크로 개조된 후에 추가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서양 문명이 만나는 독특한 도시가 탄생을 하게 된 건데요. 참고로 수백 년간 이 모스크로 기능을 하고 있던 이 성소피아 대성당은요, 20세기 전반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고 1920년대 튀르키예 공화국이 수립이 되면서 새로운 정부는 세속주의 원칙 아래에 성소피아 대성당을 박물관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벽을 덮었던 이 회벽을 제거하는 복원 작업을 통해서 수백 년간 감춰져 있던 비잔티움 시대의 화려한 기독교 모자이크가 세상에 다시 드러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튀르키예 사회 내부의 이슬람 보수층은요, 성소피아 성당을 다시 이슬람 예배 장소인 모스크로 되돌릴 것을 끊임없이 요구를 해왔고, 결국 2020년 튀르키예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성소피아 성당을 다시 이 모스크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결정은요, 전 세계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오스만 제국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1616년 이 이스탄불에는요, 또 하나의 놀라운 건축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술탄 아흐메드 1세가 명령해서 세운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라는 건물인데요. 수많은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이 내부를 장식하고 있는 푸른 타일들과 만나서 매우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일명 블루 모스크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더욱 흥미로운 건 이 모스크의 위치인데요. 바로 성소피아 대성당 바로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이 두 거대한 건축물이 서로를 마주보면서 한쪽은 비잔티움 시대의 크리스트교의 영광을, 다른 한쪽은 오스만 제국 이슬람의 위엄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탄불의 복잡하고 풍부한 역사가 한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그런 장소가 된 거죠. 자, 이렇게 1453년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으로 시작된 이 새로운 시대는 동서양의 문명이 어우러진 독특하고 또 아름다운 도시 이스탄불을 탄생시켰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성소피아 성당과 블루 모스크. 야, 기독교와 이슬람이 함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인데요. 네, 이런 도시에 독특한 정서를 담아낸 작가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혹시 오르한 파무크라는 작가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가까운 듯하면서도 가깝지 않은 이름입니다. 네, 자, 2006년에 튀르키예인 중에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예요. 자, 그의 대표작 중 하나가 바로 이스탄불, 도시 그리고 추억이라는 자전적 에세이인데요. 자, 그는 이스탄불을 이제 휘잔의 도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휘잔, 그게 뭔가요? 자, 우리말로 번역하면 비애, 약간 좀 이렇게 축축하고 좀 감성적인 멜랑콜리라고도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알 것 있는데요. 같아요. 이게 천년간 영화를 누렸던 제국이 쇠락한 후에 느끼는 집단적이고 문화적인 감정을 담아낸 겁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더 깊게 느껴집니다. 네, 이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동양과 서양, 그리고 기독교와 이슬람이 만나는 그 교차로에 바로 이스탄불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즐거웠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이스탄불 여행은 여기서 마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시로 보는 세계사. 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